저성장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던 일본 경제가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이른바 슈퍼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의 수출이 계속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한국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일본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제대로 알아야 할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뭐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또 여러 생각도 많이 드는 나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또 많이 미치는 나라기 때문에 이 일본의 경제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IMF에서 그저께였나요? 발표했던 그 발표 내용이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더 뛰어넘을 것이다. 이게 25년 만에,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경제가 사실 실제로 이렇게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달에 OECD 발표도 그렇고 이번 달에 이제 IMF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98년에 사실 경제가 제일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때 이후로 25년 만에 이제 일본하고 성장률이 역전된다. 그래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일본 경제가 이제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가 이제 2, 4분기 자료니까 2023년 4, 5, 6월 달을 보면 여행객이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인바운드라고 그러죠. 소비가 많이 늘고 주변에서도 많이 갔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여행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수출이 또 잘 됐습니다. 이제 수입은 좀 줄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네 가지 큰 이제 변화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사실은 5번의 호황이 있었어요. 그 30년 안에서도 비즈니스 사이클이 12순환부터 16순환까지 5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체감을 별로 못했죠. 근데 지금이 2020년 5월부터 해서 제17순환의 확장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 비즈니스 사이클상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 있고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왔을 때 2020년에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 주요국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2021년부터 회복을 해서 2022년 됐을 때는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했는데 일본은 좀 늦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올해 겨우 2019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겹치면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경기가 좋은 걸로 보이는 게 있고 다만 이제 요거 외에 좀 더 본질적인 변화가 한두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일본이 원래 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잘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현지의 생산 거점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현지 판매하는 걸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왜냐하면 국내 내수는 축소되고 자본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밖에서 벌면 그걸 국내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달러로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국내 노동자 임금도 안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업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서 올해 아마 추산치로 아마 100조 엔 명목으로 기업 투자가 이 100조 엔 정도 될 건데 이게 91년 이후에 100조 엔 넘는 거는 32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가 일본에서 지금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일본이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게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정부가 투자 유도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 해외 뭐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우리 삼성전자도 일본에 이제 공장이나 이 연구소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일본의 기업들 밖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국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국내 투자가 늘고 또 하나는 임금이 늘고 있어요. 일본의 임금이 한 30년 동안 늘지 않았는데 30년 동안 안 늘었어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하다가 이번에 이제 일본은 춘투라고 매년 봄에 이제 대기업들이 임금 협상을 하죠. 이번에 3.6% 이것도 30년 만입니다. 이렇게 높게 인상된 게. 그래서 이제 임금이 오르면서 경기가 좋아진 거는 분명한데 다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임금은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실질 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 수준을 반영한 거. 이거는 17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물가는 상당히 많이 그렇죠, 올랐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른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생활 수준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저 상황이 계속 좀 슈퍼 엔저가 되고 있고 거기다 물가는 계속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 수준은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경기는 좋긴 한데 네. 이게 임금이 앞으로 이제 좀 더 올라가는 추이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지금 슈퍼 엔저 때문에 여러 이제 가게는 좀 어렵고, 네. 뭐 기업은 뭐 좋은 기업도 있지만 좀 힘든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효과가 나뉘고 있습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총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엔저 상황이라든가 물가 상황 이런 거를 조금 나중에 차츰차츰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네. 그 엔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엔저 현상이 계속됐고 최근에 그 엔화 가치의 심리적 저항선이 150엔이었는데 네. 이게 뚫려서 네네. 160엔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엔저가 되는 이유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 배경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그 엔저하고 슈퍼 엔저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시기를. 엔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 2008년 9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네. 그때 일본이 엔고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70엔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정도 엔의 가치가 높았던 거죠. 네. 그러다가 아베 총리가 이제 재집권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엔저가 시작이 된 건데 뭐 아시다시피 양적 완화를 하겠다, 돈을 시장에 풀겠다 이러면서 엔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110엔에서 120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엔저 나름대로 바람직한 엔저의 상황이 쭉 지속이 되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곡물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서 물가가 뛰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2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뭐 9%, 8% 이렇게까지 올랐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거죠. 작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 사이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엔이 빠져나가는 엔을 이제 팔고 달러를 사고 뭐 이런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슈퍼 엔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0엔대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일본 정부에서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150엔이 넘지 않도록 사실은 이제 9조엔 가까이를 돈을 써서 막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적 저항선이 150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연준, 우리가 이제 FOMC 회의를 이렇게 보면 저번 달에 보면 미국의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네, 내년에도 아마 이 금리 수준이 뭐 추가 인상은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 같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적 완화를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하다 보면 이 슈퍼엔저 150엔을 넘어가느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당 부분 그 뭐랄까요, 그 140엔대, 뭐 130엔대 이상 되는 이 엔저 현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와 미일 간의 금리 차이 이게 있는 한 엔저는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단순하게 봐서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엔저로 인해서 수출이 호황이 된다. 수출의 경쟁력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일본의 경제 상황도 엔저가 계속되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원도 싸지면 수출 잘 되니까 좋지 않나? 특히 우리처럼 경제 한 70%를 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수 기업하고 수출 기업하고 가게 이렇게 나눠서 좀 보면 내수 기업 같은 경우는 엔저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엔저가 되면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키지를 못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왜냐하면 30년 동안 일본 기업들은
가격 파괴 경쟁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까를 경쟁한 게 아니고 누가 좀 더 싸게 공급할까를 두고 다투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시장에서는 가격을 올린다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엔저가 돼서 물가가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들이 굉장히 이익이 이제 축소되는 이런 고통을 겪어왔는데 요즘에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엔저가 됐을 때 내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익의 축소 부분이 네. 있죠. 수출 기업들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네. 수출이 잘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꼭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엔저를 이제 마약 같은 엔저 네.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엔저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N으로 환산했을 때 환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면 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던 대로만 해도 손쉽게 환차익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이렇게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가 있죠. 가계는 지금 뭐 바로 우리가 일본의 가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임금 상승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으면 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생활고를 겪게 되죠. 지금 현재 일본의 많은 가정들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임금 상승이 충분치 않고 오른다고 해도 네. 그런데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N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실질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이제 생활고를 겪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수 시장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네네. 엔저로 인해서 그럼 이거 임금이 또 못 오르게 될 그렇죠. 것이고 수출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맞습니다. 이게 또 임금을 올리는데 어려워지니까 네네. 가게는 여전히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물가를 올리기도 상당히 네네. 좀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건데 지금 뭐 한 30년은 이렇게 좀 유지를 해왔으니까 말씀 들어보니 앞에 미국의 금리와 일본의 금리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한은 좀 이게 영향을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네네. 통화 정책을 조금 바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혹시 이제 그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네네.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네. 크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우에다 총재의 일본은행이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행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일본은행이 1999년부터 지금 25년 가까이 제로금리 정책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양적 완화, 무제한적 통화량 늘리는 거는 10년 됐습니다. 이제는 금리를 올리고 통화 긴축으로 돌아서는 정상화 스텝을 밟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네. 지금 일본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원래 목표로 제시한 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달성이 목표였거든요. 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 3%대예요. 2% 넘어간 거는 17개월이 넘었습니다. 네. 그럼 달성이 됐으니까 이제 정상화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도 철폐하고 그 수익률 곡선 제어라고 하는 이제 YCC 정책도 이제 해지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행이 지금 지표로 보는 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뿐만이 아니고 네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단위당 노동 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GDP 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수요와 물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네 가지 지표인데 이 네 가지가 다 플러스가 돼야지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개월째 플러스죠. 네. 그다음에 GDP 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 지금 플러스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달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단위당 노동 비용이 이제 임금 상승을 뜻하는데 이것도 한 2분기 정도 플러스가 됐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GDP 갭인데 네. 이게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플러스 0.8%로 약간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다 이제 만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상화할 거다라고 대답받는데 일본은행이 또 고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을 해보니까 GDP 갭이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예측이 나왔어요. 교수님 GDP 네. 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GDP 갭은 이제 우리가 잠재 성장이라는 게 네. 있죠. 경제. 네. 잠재 GD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노동 자본 지금의 기술 수준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잠재 GDP하고 실제 GDP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높으면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못하면 네.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지금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 즉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하회하고 있어요. 밑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올지 자신이 없다는 게 일본은행 예상이고 또 일본은행이 7월 달에 물가 예상을 발표를 했는데 2023년,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2.5% 플러스가 될 거라고 봤어요. 네. 그런데 2024년이 되면 한 1.9% 정도로 2% 이하로 내려가고 2025년이 되면 1% 초반으로 더 내려간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자신 있게 이제는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출했다. 이제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질 만한 데이터를 지금 못 얻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군요, 정부.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은행이 한 가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내년도 춘투, 그러니까 내년에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한 3% 중후반대가 나오면 그때는 아마 마이너스 금리도 철폐하고 YCC 정책도 폐지하고 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아갈 가능성이 네. 크다고 네. 다들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펼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이제 일본 안으로 많은 그 기업들이 또 투자도 하고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도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이제 1980년대까지 일본이 반도체 왕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제 한국과 대만이 이제 반도체를 주도하게 되는데 일본이 반도체 왕국이 이제 무너진 이유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워낙 일본이 이제 반도체 품질에 집착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 이제 예전에는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올 재팬이라고 해서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일본 기업들끼리 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기술 유출 이런 게 그런 것도 좀 두려워했고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전부 다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생산 분업화가 막 일어나던 때이기 때문에 뭐 설계는 어디서 하고 생산만 따로 하고 이렇게 분화가 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이제 뒤처지게 됐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장치라든지 반도체 소재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아직도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경제안전 보장 이슈가 이제 터지면서 일본이 이제 생각을 완전히 이제 바꾸게 됐죠. 그래서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해서 어떤 인권, 민주주의, 뭐 자유시장 경제 이런 가치들을 공유하는 국가들하고는 첨단 산업을 함께 하겠다,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제 프렌드 쇼어링인데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일본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지금 외국 기업들 대만의 TSMC 공장을 짓게 하고 그다음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도 짓고요, 또 삼성전자도 연구소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일본에 와서 마음껏 투자하고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는 거를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하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서 지금 일본이 예전과는 다른 점이 그건데 지금 일본이 이제 라피더스라고 이제 2027년에 2나노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IBM으로부터 기술 공유 받아서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한 노력이 이제 예전과는 뭐 완전히 다른 지금 생태계를 만들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라피더스나 이런 것들이 뭐 삼성전자나 TSMC만큼 경쟁할 수 있게 금방 성장하겠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은 좀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반도체라는 게 누적된 기술 없이 갑자기 이렇게 생산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제 8개 기업이 참여해서 하거든요.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 주인인지 애매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거버넌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네. 책임자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예전에 일본이 엘피다 메모리라고 반도체를 비슷한 방식으로 했다가 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공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일본이 경제안전보장이라는 이슈로 열심히 이제 적극 투자 유도 지원 그 예산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지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성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또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그 문화의 특성상 그 8개 네. 기업이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해내기는 좀 어려울 거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고령화. 네,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더 심각하긴 하지만 저출산 문제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이게 이제 기업들의 굉장히 고민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사실은 그 일본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참 지금의 우리가 가는 길과 좀 닮아 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제 어떤 역사를 가져왔고 지금 어떤 네.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일본이 과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과제의 뿌리는 사실 저출산 고령화랑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총공급 제약을 결정을 하고 결국에는 일본의 경기 침체의 또 하나 큰 축 원인이 총공급 제약, 그러니까 노동 공급도 감소하고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신생아 100만 명 선이 깨졌어요. 그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그때 예상하기로 2030년이 되면 80만 명 선도 깨질 수 있다. 한 해 80만 명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도 위험하다. 2030년에 이렇게 예측했는데 작년에 깨졌습니다. 8년이나 앞당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결혼을 너무 안 한 거예요. 네. 10만 쌍 평소보다 10만 쌍이나 결혼을 안 해서 그래서 지금 일본이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몇 달 전부터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일본이 처음에 이제 엔젤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94년부터 했거든요. 매해 몇 조엔씩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6조 엔 이상 썼습니다. 6조 엔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내년에는 8.3조 엔을 씁니다. 10조 엔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매년 이렇게 쓰는데 30년 동안 수조 엔을 썼는데 이 출생률이 1.3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도 출생률을 올리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베노믹스 10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게 출생률을 올리는 건 쉽지 않지만 이미 있는 사람들이 다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도 있고 그 중에서 노동 인구는 더 적죠. 노동하지 않는 비노동 인구들,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닌 고령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들을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지 그런 제도도 만들고 인센티브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65세가 넘어가면 이제 정년을 하고 은퇴를 하니까 정년을 지금 일본이 2021년에 70세로 사실상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70세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회사가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고령층의 취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하는 10년 동안 500만 명이나 취업자가 늘었어요. 인구는 감소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500만 명이 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 인력들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이 고도 인재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학 나온 엘리트들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특정 기능 152호라는 재료 자격을 만들어서 이건 뭐냐면 인력이 부족한 14개 업종을 선정을 하고 국적 불문, 나이 불문, 뭐 일본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블루 칼라들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명 이상 이제 늘어났는데 결국은 이거죠. 인구를 단시간에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열심히 이제 찾아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5천만 인구 중에 분명히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은 있는데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까? 또 지금 뭐 본격적으로 이민을 받는 거는 시기상조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외국의 인력들을 한국의 노동시장으로 유도해서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사실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94년부터 해왔던 여러 정책들, 그 저출산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의 그 좀 쓴맛을 보고 이제 다른 활로를 찾았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일본이 그 한 30년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선 부분들이 맞습니다. 많고요. 그 세계 시장에서 네로라는 기업들도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가 일본의 길을 좀 갈 것이다라고 저성장 국면에 들었다. 그래서 30년 동안 우리도 힘들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일본을 봤을 때 반면교사 삼을 것이 있을 것이고 정면교사 삼을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모두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다 잃어버린 게 아니다. 그 안에 5번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일본이 90년대 우리가 이제 버블이 붕괴하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한 경우는 좀 많지 않아서 적었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계속해서 추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부실 채권, 불량 채권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리 안 하고 계속 기업을 살리면서 이 10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이제 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뒤로 자꾸 미룬 거죠. 그게 언제 터지냐면 98년에 은행들이 이제 금융권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고 여러 은행들이 인수합병되면서 이제 금융 빅뱅이라는 것도 있고 하면서 은행들이 그때 금융권이 많이 이제 파산하는 은행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2000년대 정말 일본이 고통스러운 10년을 보내게 돼요. 그때 이제 디플레이션이 99년부터 2005년까지 디플레이션을 겪었고요. 최악은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2009년까지 실업률도 치솟고 기업들 파산하고 많은 이제 대기업들도 뭐 그때 위험해지고 리스트럭처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2010년대가 되면 이제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10년대에는 일본 기업들 부정부패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바 같은 경우는 이제 분식회계 했고요. 2015년에. 2016년에는 미쓰비시 자동차가 또 연비 조작해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문제를 안고 있던 기업들이 곪고 곪아서 그때 다 터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2010년대 와서 절치부심해서 완전히 환골탈태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니하고 히타치죠. 소니는 우리가 예전에 워크맨 만들고 뭐 바이오 노트북 만들고 했던 기업으로 기억하시는데 2012년에 새로운 이제 CEO가 교체되면서 바이오 노트북 매각하고요. 브라비아 테레비 이런 것도 생산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지금 완전히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에요. 닌텐도. 게임, 영화, 음악이 훨씬 분야가 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조조정을 한 거죠. 히타치도 옛날에 반도체 만들고 전자제품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완전히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면서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만드는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이제 환골탈태해서 완전히 바뀐 기업도 있고 또 우리도 이제 이런 위기 속에 아마 기업들이 일본의 기업들을 살아난 부활한 기업들을 참조하면서 아마 그 안에서 뭔가 우리도 이제 배울 것들이 있고 결국에는 기업이 살아나야 경기가 뭐 일자리도 생기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래서 경제가 사는 거거든요. 뭐 정부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가게가 뭐 소비를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소비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임금이 올라야 되고 결국 기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의 핵심 키는 한국의 기업들이 이 위기 상황,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그 문장에 매몰되지 말고 그 안을 좀 낱낱이 잘 뜯어보면 확실히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사실은 앞서 나간 그 반면교사 삼을 그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잘 흡수를 해서 우리는 좀 그렇게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